상담심리사들의 책과 마음에 대한 이야기, 마음 부자들의 안 읽을 테니까 읽으면 더 좋고. 네, 3편은 주디 서먼의 진실과 회복으로 함께합니다. 주디 서먼이라는 이름은 트라우마 연구자들 또는 트라우마에 관심이 있어서 책을 찾아보셨던 분들에게 익숙한 이름일 텐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트라우마라는 책으로 굉장히 사람들에게 익숙해진 이름입니다. 사실 주디 서먼은 트라우마라는 책을 내기 전에 근친성폭력에 대한 책을 냈어요. 근친성폭력 감춰진 진실이라는 책을 먼저 냈는데 국내에는 트라우마라는 도서가 먼저 번역이 되었고 원제는 트라우마 앤 리커버리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도서가 나오지 않다가 국내에는 최소한 나오지 않다가 이제 그 3부작의 마지막 그 대미를 장식하는 진실과 회복이라는 책이 작년에 미국에서 출판이 되었어요. 작년에 미국에서 이 책을 보고 언제 우리나라에 번역이 될 것인가 매우 기대하고 있었는데 세상에 반년 조금 지났을 뿐인데 국내에 아주 빠른 속도로 번역이 되어서 기쁜 마음으로 만나볼 수 있었고요. 이 책에서는 이제 전작인 트라우마에서는 전쟁 후유증 같은 아주 큰 일들, 우리가 생각하기에 약간 너무나 비일상적인 일들 말고도 일상적이라고 여겨졌던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같은 것들도 사실은 굉장한 트라우마의 원천이다. 우리에게 트라우마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심각한 일들인데 사람들이 그 심각성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한다라는 점을 깨우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의 전환을 이끌어냈는데요. 이번 책에서는 트라우마 경험 자체의 치료뿐만이 아니라 이 트라우마가 일어나는 이 사회에서 사회 정의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단순히 심리치료나 적당한 배상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사회 보호 체계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짚어준 중요한 저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제가 전공이 트라우마다 보니까 너무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처음에 뭐 이 회의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거의 이 책을 가지고 저 혼자 10시간은 떠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너무 산으로 가지 않을까 약간 걱정을 했는데 다른 쌤들이 계셔서 저를 잡아주리라 믿으며 일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정말 트라우마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지난 시간에도 또 트라우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긴 했었죠. 이 PTSD의 진단 기준에 대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좀 이 주변에서 트라우마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에 대해서 선생님들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실은 이제 드라마나 예능을 보다 보면 뭐 PTSD 걸릴 것 같다. 뭐가 트라우마다. 뭐 요즘 연애 예능을 봐도 예전에 쌤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짝이라는 예능 굉장히 옛날이지만 네, 요즘 얼마나 됐죠? 그 옛날 건가요? 그 끝난 2010년대 아, 지금은 정말? 그 PD님이 나는 솔로 그렇죠. PD님이니까 네. 좀 됐죠. 어머나. 대단한 프로그램. 그 네. 짝에서는 이제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 도시락을 혼자 먹어야 되는데 나중에 그 혼자 도시락 먹었던 사람이 도시락 트라우마 걸렸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해요. 그러니까 어떤 상처를 받았을 때 그 매개체를 이제 트라우마다, 뭐 PTSD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실제 이 책에서도 나타나지만 그렇게 좀 가볍게 볼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의 상처가 뭐 크고 작고 가볍고 이렇게 따지긴 좀 그렇긴 하지만 정확히 알고 갈 필요는 있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유, 그 소외감을 유발하는 건 너무 상처이긴 잔인해요. 하지만, 네. 저도 이제 상담할 때 내담자들이 이게 PTSD가 아닌가요?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왜 이런 지점을 본인이 PTSD라고 정의할까? 라는 생각을 조금 많이 했는데 대부분은 뭔가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연상되는 거, 그러니까 심리학적으로는 뭔가 재경험되는 느낌을 받을 때 이게 PTSD인가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본인이 뭐 전 남자친구와 어떠한 경험이 안 좋았는데 최근에도 약간 그런 패턴인 것 같다. 그럼 이게 PTSD인가요? 아니면 전에 무시당한 경험이 있는데 지금 회사에서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 그럼 제가 그때 거에 PTSD가 있어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는 건가요? 뭔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
저도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진단 기준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려요. 그래서 그럴 때 너의 일상생활이 어떤지 그리고 그 증상의 기간이 어떤지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그냥 제가 이거를 좀 문제시 생각한 것뿐이지 트라우마는 아니군요 라고 이해를 하고 가시는 경우가 있을 때는 조금 잘 다뤄지는 경우고, 내가 PTSD라는데 왜 아니라고 하세요? 라고 하는 경우는 이제 내가 이만큼 힘들구나를 좀 이렇게 얘기하고 싶으시구나 라는 지점으로 상담을 진행했던 것 같아요. 두 분 다 말씀에 저는 많이 공감을 하면서 들었는데요. 뭔가 상담을 하면은 정말 트라우마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면서 약간 내담자들이 본인의 상태를 많이 좀 설명을 해주시는데 초반엔 저도 헷갈렸던 것 같아요. 이게 근데 그 경계가 굉장히 모호하다고 느껴가지고 이 사람이 경험하는데 그렇게 경험하면 뭔가 맞지 않나 싶다가도 실제 트라우마 내담자를 만나니까 정말 다르구나를 느껴가지고 좀 뭔가 내 사례 경험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걸 많이 느꼈던 좀 부분이기도 했어요, 저는. 그러니까요. 사실 이게 스몰 트라우마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일상 속의 부정적인 생활 사건들이 분명히 트라우마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만, 그리고 우리가 주로 보는 정신질환 통계 편람, 이제 우리가 정신과에 가서 진단을 받을 때 사용하게 되는 그 매뉴얼에는 PTSD 진단 기준이 딱 있고, 사실 그 PTSD 진단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이런 경우에는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해서 아직 진단 기준에 등재되어 있지 않지만 이제 연구자들이나 실무자들이 이미 널리 알고 있는 기준이 또 있기는 하죠. 어차피 DSM은 계속 또 발전하는 거다 보니까 그렇기는 합니다만, 이 지금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 기준이 모든 걸 포괄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한 번쯤은 우리가 이게 정말 트라우마에 해당이 되는지 아닌지를 보기 위해서 살펴보는 건 필요한데요. 일단 DSM의 진단 기준의 첫 번째는 이 외상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부터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경험, 혹은 그 죽음의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경험들, 그다음에 성폭력에 의해 노출, 이런 것들이 이제 진단 기준에 나오게 되고, 내가 그 트라우마를 직접 경험을 했거나 또는 내가 그 사건이 발생하는 걸 옆에서 목격했거나, 예를 들면 가정폭력의 경우에는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맞는 걸 옆에서 봤던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진단 기준 중에 하나는 가까운 타인에게 굉장히 폭력적인 죽음이 발생한 걸 알았을 때,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그래서 살인 유가족의 경우에는 이 3번 기준에 부합이 된다고 볼 수 있겠고, 네 번째는 직업적으로 반복해서 트라우마에 노출되는 사람들, 세부 사항에 노출되는 사람들,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하는 경찰관이라든지 119 구급대원들, 그 다음에 계속 이런 환경에 노출되는 조사관들, 아동학대 조사관들, 이런 경우에 직업적으로, 또 요즘에 주목받고 있는 직업군 중에 하나는 기자죠. 작년에 이태원 참사 때 기자들이 계속 그 현장에 대기하고 있다가 트라우마 증상을 많이 호소를 했었어요. 그런데 꼭 이런 사건이 아니어도 물론 PTSD 진단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정도의 충격적인 심리적인 충격이 오는 경험이어야 PTSD로 진단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중요한 점은 이 진단 기준은 트라우마 사건이 발생한 후 한 달 이내에는 진단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비일상적인 일, 말하자면 정상이란 말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해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트라우마 반응, 계속 트라우마 사건에 대해서 떠올리게 된 재경험이라거나 관련된 자극을 피하는 회피라거나 부정적인 변화, 나의 인지나 감정의 부정적인 변화라든지 신체적인 과각성이라든지 생리적인 변화들, 이런 것들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는 이 비일상적이고 비정상적인 상황에 적응하는 반응이라는 거죠. 그렇기는 합니다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회복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달 이내에 섣불리 진단을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인간이라면 누구나 트라우마에 노출될 수 있고 그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영향이 너무 지속적이고 고통스럽게 유지가 될 때 진단을 하게 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이 PTSD뿐만이 아니라 진실과 회복의 중요한 개념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개념 중에 하나,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강압적 통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1장에 독재의 규칙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네, 포클로이 쌤이 조금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1장부터 좀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독재 규칙의 3가지 수법을 사용하면 피해자로부터 확실한 복종을 끌어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첫 번째 규칙이 신체 기능 통제하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잘 수 없게 한다거나 화장실을 못 가게 한다거나 먹지 못하게 한다거나 이렇게 신체 기능을 통제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사소한 규칙을 불규칙적으로 강요하기. 내가 나도 모르게 어떤 규칙을 따르게 된다면 이 두 번째 규칙에서 또 독재의 영향에 있을 수 있다는 걸 좀 생각해 봤고, 세 번째가 임의로 불규칙하게 상을 주기. 그러니까 제가 이 3가지 규칙을 보면서 최근 넷플릭스 시리즈의 더 에이트 쇼를 봤는데 이것이 3가지 규칙을 모두 적용한 사례가 아닌가 딱 생각을 했던 거예요. 거기서는 이제 8층에 사람들을 이렇게 다 넣어놓고 그 방에서 나올 수 있는 시간 없는 시간을 다 통제를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신체 기능을 통제해서 마음대로 내 신체도 화장실도 뭐 물도 먹으려면 어떤 규칙이 있고 다 통제를 해버리고, 또 두 번째 규칙인 사소한 규칙을 불규칙적으로 강요하기. 뭐 12시 이후에는 밖으로 나갈 수 없다. 뭐 바깥에서 가져온 옷을 입을 수 없다. 뭐 이런 게 있고, 유니폼을 입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거기서는 이제 더 많은 시간을 내가 벌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돼요. 그 안에서는 이제 약간 스포일 수 있는데 그 안에 가둬놓은 누군가에게 엔터테인적인 재미를 제공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쇼를 해야만 내가 시간과 돈을 벌 수 있도록 이제 복종하기 위한 3가지 세팅이 교묘하게 이게 다 적용이 되는데, 그러니까 원래 그 참여하던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참여를 했지만 거기 있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 누군가 만들어 온 세계에서 복종하게 돼요. 그래서 인간의 갖가지 이제 취약한 면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이렇게 규칙에 의해서 통제하는 게 이렇게 가능한 일이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이런 복종을 우리가 세팅할 수 있다는 게 좀 충격이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뭐 정말 이렇게 세팅된 그 환경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교묘하게 혹은 되게 미세하게 심리적으로 통제당한 경험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린 시절부터 뭐 학교에서도 그렇고 다양한 경험들이 나도 모르게 있었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 선생님들 혹시 살면서 내가 좀 나도 모르게 심리적으로 통제당한 게 아닌가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지 좀 궁금했어요. 생각해보면 되게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간단하게는 전 직장에서는 이제 실내 온도가 몇 도 이상이어야만 에어컨을 킬 수 있거든요. 그러면 더워도 참아야 돼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더워 죽겠는데 실내 온도는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왜 이런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지? 이런 좀 회의감 같은 게 들기도 하고, 그게 일하면서 영향을 좀 많이 미쳤던 것 같아요. 이 회사는 나에게 쾌적함을 주지 않아. 약간 이런. 그리고 사소하게는 간식비가 예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든지. 그럼 이제 너무 속상하죠. 복지적으로. 그런 거? 뭐 이면지를 꼭 써야 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적인 지점에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포클로이 쌤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저는 이게 내가 개인적으로 하고 싶고 내가 속해 있는 기관과 시스템 간에 어떤 의견을 맞춰가는 게 굉장히 힘들고 어렵구나. 한편으론 내가 통제를 많이 당하고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책을 읽으면서 했는데, 뭐 예를 들면 책에서도 어떤 법적인 지점에 대해서 나와 있지만, 제가 좀 강제추행이라는 좋지 않은 일을 당했을 때는 이제 신고를 하면 뭔가 어떻게 진행이 될 줄 알았고, 이제 저를 위해서 경찰관이 도와줄 줄 알았고, 이제 뭔가 법적인 제재가 취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뭔가 연락이 이렇게 그냥 딱 와요. 뭐 전화가 딱 오고 문자가 딱 오거든요. 뭐 언제까지 경찰서로 와서 뭐 조서를 써야 된다. 그때 갔더니 저희가 갔을 때는 여자 경찰관 분이 안 계셨을 때여서 또 남자분께 조서를 써야 했고, 그 다음에 또 조금 있다가는 또 이제
사건이 이제 종결됐다 아니면 뭐 어떻게 처리가 됐다라고 문자로 또 통보. 왔었고, 네, 제가 일하는 중이라 전화를 못 받아서였을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통화를 했을 때는 뭔가 이제 CCTV에 화질이 좋지 않았고 그래서 잡을 수 없었다. 이런 식으로 연락이 왔을 때 그때 생각을 했죠. 나는 뭔가 이게 진행이 되던지 아니면 어떠한 지점에서 뭔가 해결이 되던지 뭔가 이런 게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게 끝인가? 내가 할 수 있는 건 더 없나? 그럼 뭐 이제 그 사람은 지금 나랑 같은 공기를 마시고 있는 걸 텐데 내가 이 공간에 같이 있어야 돼?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되게 자유롭지 않다. 내가 상당히 사회적인 지점에서 통제를 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조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듣다 보니까 이제 생각이 난 건 이제 피해자들을 만나다 보면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경찰 신고하면 다 끝날 줄 알았다. 다 잘 해결이 될 줄 알았다. 근데 그게 아무래도 이 수사사법체계의 이 굉장히 광활한 이 체계 자체를 모르니까 또 약간 더 쉽게 생각하게 되는 측면도 맞아요.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걸 신고를 했을 때 이 사회가 이 시스템이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맞아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일단 형사재판에서 피해자는 재판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그걸 잘 몰라요. 민사재판은 뭐 가와 나가 있으면 가와 나가 소송을 하는 거지만 형사재판은 국가가 하지 말라는 걸 가해자가 했기 때문에 국가가 가해자에 대해서 재판을 하는 거기 때문에 피해자는 그냥 참고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 주디 서먼도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왜 나의 피해 경험이 이렇게 축소되고 단순히 와서 어떻게 뭐 진술이나 해서 증거 만드세요? 요렇게밖에 취급이 안 되지? 이런 마음을 충분히 겪을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 책에서 기관의 배신이라고 번역이 되긴 했는데 사실 다른 책들에서도 최근에 이게 이렇게 많이 번역이 돼요. 근데 사실은 학술 용어로는 조직 배반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그 이유는 그냥 하나의 기관이 배신했다 이 말이 아니라 내가 몸담고 있는 이 시스템, 체계, 조직 이런 곳에서 마땅히 조직이 이 조직의 구성원인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는데 보호하는 데 실패하거나 또는 2차 가해를 하거나 이런 현상들을 모두 아울러서 조직 배반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사내에서 성폭력이 발생을 했는데 가해자와 피해자가 다 같은 회사를 다녀요.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적당히 참아줘 라고 하거나 아니면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걸 방조했거나 아니면 가해자도 우리 회사의 구성원인데 잘 처리해줘야지 하면서 적당히 쉬쉬 하면서 해결하려고 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조직 배반의 예시가 될 수 있겠는데요. 이런 조직 배반이 발생을 할 때 또 주변의 다른 구성원들이 이런 배반에 눈을 감는 현상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러면 피해자는 굉장히 내가 고립되고 혼자 떨어져 있고 이 세상을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실제로 사건에 의한 충격보다도 이 조직 배반에 의한 충격이 훨씬 더 커지기도 합니다. 네, 정말 이런 일은 너무 많이 발생을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책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한번 책에서 또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맞아요. 저는 포클로이 선생님 그 질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참 사람은 망각의 생물이구나 느낀 게 이 배신감과 소외감과 공포감 지난번에 말했듯이 억울함이 저의 모토인데 맨날 그 감각만 저는 남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일화가 생각 안 나는 게 잘 좀 극복하고 내가 넘어갔구나라는 생각도 들지만 저는 그 비슷한 순간이 오면 사실 몸으로 좀 많이 느껴져서 맞아 나 이런 순간 무서웠지를 좀 내담자들한테도 말하는데 뒷북이라고 하는데 저는 늘 뒷북으로 느끼는 편이라서 정말 나는 참 뭔가 미화하고 이렇게 좀 잊고 살다가 그 순간이 되면은 갑자기 뭐 손이 떨린다던가 그런 순간들이 있는데 그게 조금 이런 순간들이 그때서야 좀 알고 또 지나면 또 까먹고 그래서 약간 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다가 난 왜 이러지 생각을 하다가 네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근데 저도 네.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을 하기로 해서 떠오른 사건들이 몇 개 있는 거예요. 맞아. 근데 실은 정말 그 순간은 그냥 원래 그런 건가?
네. 예를 들면 저도 뭐 집에 강도가 왔다 간 거예요. 근데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그 캐나다에 있을 때인데 그냥 왔다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러고 간 거예요. 그런가? 그걸 그냥 넘어갔던 그렇구나, 기억이 나는 이렇게. 거예요. 근데 우린 너무 무서웠거든요. 근데 할 수 있는 게 없대요. 그래서 기다려보래요. 걔가 또 오는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정말 또 오는지 그게 무슨 그죠? 그 강도가 또 오는지 기다려야 봐라. 되는 거예요? 헬로 또 왔네. CCTV가 있으니까 잡힐 수도 있지 않느냐 하면서 우리에게 그 책임을 지우니까 원래 그런 건가? 왜냐면 살면서 강도가 들어온 게 처음이니까 네. 원래 이렇게 되는 건가? 그때 20살이었는데 근데 지금은 돌이켜보면 뭐지? 내가 이 사회에서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게 없나? 뭐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이 우리가 정말 그냥 지나쳐 갔던 그 사회로부터의 그 소외감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 내가 사회로부터 뭐 기대할 수 있는 게 없네 이런 공포감을 짚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됐던 책이어서 네 저도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뭔가 이런 게 뭐랄까 아까 강압적 통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꼭 굉장히 딱 누가 봐도 이상한 상황.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사회심리학에서 배우는 스탠포드 교도소 실험 이런 상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은연중에 내가 혹시 이 세계의 룰을 잘 몰랐던 건가? 라고 하면서 빠져들어간다고 해야 될까요? 헤어나오기 어려워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것 중에 또 하나의 경험은 학계에서 했어요. 딱 대학원만은 아니고 조금 더 넓은 학계에서 경험을 했다고 생각이 드는 게 꼭 강압적 통제에 해당하는 건 아니에요. 네. 좀 더 조직 배반에 해당된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학위 논문을 쓰고 나서 이걸 투고하기 위해서 수정해서 여러 군데는 아니죠. 투고를 했는데 떨어지면 다른 데 투고하고 이거를 반복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필이면 제 논문 주제가 뭔가 사회적인 이슈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관련된 논문들이 막 나오는 과정에서 어떤 분이 제 논문을 몇 문단을 통으로 베낀 거예요. 출처를 명시 안 하고 출처를 논문을 쓸 때는 인용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인용이 없어요. 그런데 참고 문헌에 제 논문을 써놓긴 했어요. 그런데 정말 그냥 이렇게 좀 수정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원래 6단어 이상 되면 표절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문단을 통으로 복사 붙여넣기를 한 게 몇 군데 있어서 제가 이건 아무리 봐도 똑같은데라고 생각해서 제 논문이랑 그 논문 펼쳐놓고 형광펜을 칠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찾아간 교수님들은 이게 이론적 배경을 설명하는 거에 해당된 거는 표절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아니면 이거는 네가 빨리 투고를 안 한 탓이다. 석사 학위 논문 베껴서 내는 연구자들은 많다. 이런 얘기도 한번 들었고 네. 그래서 그러게 왜 빨리 투고를 안 했냐. 너무 개인의 책임을 또 돌리네요. 네.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때는 또 근데 제가 너무 갓 졸업한 상태였어서 그런가 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분이 단독 저자로 그때 그 논문을 썼던 건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식으로 단독 저자로 논문을 내면서 다 다른 주제로 계속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혹시 다른 사람 학위 논문 베낀 건가라는 그쵸. 생각이 드는 거죠. 그분 어디 교수 임용이 되셨어요. 와. 실명은 얘기하지 않겠지만.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게 잘 모르는 석사 갓 졸업한 학생들은 자기한테 컴플레인을 하거나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 거니까 이런 짓을 계속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결국은 이것도 조직 배반의 한 예시가 아닌가. 맞아요. 근데 이런 지점이 너무 화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시스템적인 지점에서 너의 탓일 수도 있어로 가는 지점, 이런 지점은 허용될 수 있고 너도 이런 건 생각했어야지, 이런 게 되게 배신감이 들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해서 아까 제가 강제추행 때 제가 느꼈던 저의 죄책감은 그 상대가 저를 뒤에서 앉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얼굴을 못 봤거든요. 근데 저한테 이목구비와 키 이런 걸 물어보는데 저는 못 봤으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제 탓이 되는 거죠. 너가 당사자고 너가 목격자고 너밖에 증인이 없는데 너가 모르면 어떡해 라는 그런 뉘앙스 속에서 제가 내가 이 피해를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이게 뭐가 문제인지 얘기를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이고 몇 동 몇 층에 사는 사람이니까 잡아달라고 해야 이게 해결될 수 있는 건가? 아까 선생님이 형광펜을 다 그어가면서 이렇게 똑같다라고 얘기를 해야만 똑같긴 한데 근데 이럴 수 있어라고 되는 건가? 맞아. 이런 지점들이 피해 당한 사람들이 또 그 죄책감까지 가지고 가야 된다는 지점이 너무 좀 속상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아까 강도의 얼굴과 아무 흔적을 모른다는 것 때문에 그냥 지나갔던 거랑 비슷하네요. 저도 불현듯이 떠오른 저의 소외감 모먼트가 좋네. 저는 좀 약간 상담사들은 이제 2급을 따기 위한 또 수련 과정이 있는데 수련생 때가 좀 제일 저는 소외감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뭔가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떤 상담사가 되기 위한 도덕적인 거나 윤리적인 거 그리고 실력을 갖춰야 되고 뭐 상담 공부도 알아서 해야 된다는 느낌도 받으면서 그 내담자도 그 동시에 같이 책임져야 된다는 그게 굉장히 컸는데 또 다양한 수련 과정에 뭐 공개 사례 발표 그런 것도 있고 할 때 좀 뭔가 늘 내가 부족하다 그리고 되게 혼자서 모든 걸 해야 된다는 그 소외감이 되게 컸던 시기인 것 같은데 그때 또 이 책이랑 같이 또 겹쳐지는 게 여기서는 이걸 느낀 이후에 공동체 뭐 역할을 굉장히 좀 강조를 하는데 그때 동기들의 힘이 굉장히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정말로 그거를 서로 지지하고 수용하고 이 과정에 함께 있다는 느낌을 받았던 게 저는 그 수련 기간을 좀 견디게 해줬던 것 같아서 이 책에서 말해주는 그 공동체 역할이 진짜 저는 중요하다는 게 좀 수련생 떠올리면서 좀 읽었던 것 같기도 하네요. 제니퍼 프리드가 조직 배반에 맞설 수 있는 대항마로서 조직의 용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너무 미국적인 이름이긴 합니다. 용기라니. 근데 어쨌든 이 조직 체계가 이 안에서 부정한 일이 발생했음에 대해서 인정하고 수용하고 사과하고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처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연구에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해당 조직이 뭐 기관이 아니면 시스템이 갖춰야 하는 그 원칙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기관 내에서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종종 요청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 성폭력이나 학교폭력이나 이런 폭력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해당 기관에서 좀 이 안에서의 조직 문화 자체를 바꾸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초청을 해서 강의하게 되는 일들이 종종 있는데 그럴 때 가서 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공감하면서 듣는데 좀 슬픈 것은 피해자나 피해자와 유사한 좀 직급이 낮은 분들이 가장 열심히 듣고요. 네, 기관장이 와 계시면 저는 굉장히 훌륭한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너무나 이 마초적인 분위기가 문제가 되었던 한 조직에 갔던 적이 있는데 거기에 남자 직원이 일제히 빠진 거예요. 와. 그래서 이거 자체가 이 조직 문화를 보여준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 이후에 피해가 발생한 그 단일한 사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후에 이 조직 문화가 어떤가 그다음에 대처가 어떤가 이런 부분들이 진짜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직장에서 성추행 사건을 그러니까 제가 피해자였던 경험이 있는데 그게 한 십몇 년 전이니까 그때는 조직에서 성폭력 예방 교육이 아마 이제 필수가 되어가고 있던 시점이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 조직은 작아서 그런 교육을 받질 않았어요. 근데 저도 그 교육을 받지 않다 보니까 그냥 나랑 그 가해자 둘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당황하고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그나마 옆에 가까이 있던 동료와 상사들에게 그 얘기를 공유하고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그 가해자한테 이 잘못이라는 걸 상사가 이제 얘기를 하고 그 가해자가 인정하고 뭐 그런 과정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운이 좋았던 것 같고
이게 운이 좋다는 말을 해야 될 정도로 그러네요. 그게. 그 조직에 뭐 갖춰진 건 없었고 정말 운에 우리가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좀 현실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약간 울컥했던 부분들, 그러니까 막 눈물이 잘잘은 아니지만 뭔가 그래도 인류애적으로 인간이라서 느꼈던 부분이 124쪽에 생존자가 용서를 해도 용서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용서를 한다는 것은 더 좋을 수 있는 과거에 대한 모든 희망을 접는 거라고 했는데 그 말이 되게 좀 여운이 좀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용서하는 그 의미도 되게 씁쓸한 거고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 대단한 건데 그 본인한테는 되게 좀 씁쓸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우리가 좀 그 가해자도 있지만 방관자도 있잖아요. 그런 우리가 취해야 되는 좀 태도나 노력할 수 있는 시선들을 좀 이 책에서 제시해줘서 전 되게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도움이 됐는데 그게 바로 134쪽에서 좀 한 부분을 좀 읽자면 대부분의 생존자는 정의가 가해자 중심이 아닌 생존자 중심이 되기를 응보 중심이 아닌 치유 중심이 되기를 바랬다라는 부분이 우리가 좀 더 그 생존자들은 보복을 원할 거다 아니면 똑같은 좀 뭔가 벌을 원할 거다라는 시점에서 좀 새로운 시점을 제시해주는 부분이라서 이거에 대해서도 함께 좀 나눠보고 싶었어요. 우리가 우리 사회나 이렇게 각자 선생님들의 경험들을 얘기해줬는데 만약에 이게 생존자 중심이 됐다면 어떤 시선으로 좀 봤을 수 있었을까? 그 주변의 사람들이. 맞아. 저도 그 파트에서 줄을 이렇게 그어놓으면서 이 저자도 인터뷰한 대부분의 생존자들이 놀라울 정도로 처벌에 관심이 없었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가해가짜 처벌이 나에게 무슨 뭐 득이 되느냐 이 파트에 굉장히 공감을 했거든요. 그 사실 진짜 제가 경험했던 그 성추행 사건을 돌이켜봐도 그러니까 가해자가 처벌받기를 원한 게 아니라 이 일이 일단 벌어졌다는 것 그래서 이 일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다는 걸 그 사람이 알기를 그 가해자가 좀 어떤 의미인지를 좀 알기를 바랬던 마음이 떠오르면서 이 책에서도 그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감이 됐던 것 같아요. 저도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 95페이지 문장이 제가 너무 좋아서 줄을 쳤는데 생존자 정의의 제일 원칙은 공동체가 피해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시작이 되잖아요. 인정 파트에서. 그게 이제 진상이 알려져야 되고 그리고 그 진상을 인정받길 바라는 건데 내가 이런 일이 있었어. 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너가 이래서 피해가 맞아.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내가 틀리지 않았고 내가 피해를 받았다는 게 맞다라는 것만으로도 이게 인정이 되고 치유의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건데 왜냐하면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피해를 받은 거니까. 근데 이게 아까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어떤 시스템적인 사법적인 체계라든지 그 안에서의 어떤 좀 뭐 좋지 않은 일들로 통해서 내 피해가 커져지는 지점이 너무 이제 안타깝고 속상해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약간 제 살 깎아먹기처럼 내 피해를 인정하기 위해서 계속 그거를 마주해야 되는 지점들이 치유 중심이 되기에 너무 악순환이 되는 상황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제 경험이 요구된다 이런 게 기억나요. 이게 참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정말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너무 공감이 가서 나중에 밑줄 치는 걸 포기했었는데 그럴 것 같아요. 이 사실은 가해자를 아주 그냥 감옥에서 평생 썩게 해주세요 이렇게 정말로 생각하시는 분들보다는 대부분은 감옥에 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반성을 안 하니까. 그렇죠. 가해자들이 정말 진심으로 반성을 하는 경우가 아주 드물게 있어요. 그러면 피해자들은 그래.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정말로 그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그게 제재가 가해지면 나는 거기에 만족한다 라고 얘기하시는 경우들이 꽤 많고 근데 어쨌든 이 피해자들이 가해자가 처벌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고 책에서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많은 예시가 있지만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중에서 우리는 영원히 어리지 않다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체조 선수들을 계속
네. 체조 선수들에게 계속 성폭력을 가했던 의사에 대해서 나오죠. 그런데 이게 모든 피해자들이 자기 경우라고 생각해서 침묵을 강요당하거나 어쩔 수 없이 침묵을 하거나 하는 사이에 몇십 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많은 피해자가 발생을 했던 사건이고 대부분의 성폭력 가해자들은 이런 패턴을 따릅니다. 그래서 재판에서 초범인이 형량을 줄여주고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속으로 생각을 하죠. 절대 초범이 아니다. 신고당한 게 처음이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수법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발전하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신고는 처음 됐는데 이 사람 분명히 초범이 아닌데? 라는 느낌이 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신고된 게 처음인 거죠. 그러니까 초범이라고 해서 집행유예 아니면 그냥 불송치 결정이 떨어지거나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고 이 책에서도 이야기하잖아요. 내 앞에 5명이나 피해자가 있었다는 걸 알고 나서 신고를 했더니 가해자의 아버지가 합의할게 얼마면 되니 얼마면 되니라고 쓰여있지 않았습니다만 내용이 결국 그거였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빈발한다는 게 이게 처벌을 모면하는 데만 급급하지 내가 진짜 진정한 용서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가해자들이 내가 잘못했다고 정말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차라리 너는 처벌이라도 받아라. 그래야 다시 그런 짓을 안 하지. 이렇게 되는 건데 사회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면이 있죠. 그런 면에서 이 제목이 네. 정말 잘 지어졌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진실은 무엇이고 회복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렇죠. 또 하나 소개하고 싶은 책이 있는데 그러면 가해자들이 이 진정한 사과를 하긴 하냐라고 할 때 제가 말씀드리는 책 중에 하나가 절판됐을 수도 있어요. 요즘에 이런 책들이 너무 많이 절판이 돼서 용서의 나라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어떤 책이냐면 데이트 성폭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 둘은 정말 그날 데이트를 한 거지 사귀었던 사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면 굉장히 오해를 불러일으킬까 봐 염려가 되지만 아무튼 한 번 데이트했던 사이의 이 갓 성년이 되었던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었는데 이 피해자가 오랜 시간이 지나서 가해자에게 연락을 해요. 그래서 둘이 각각 사는 국가가 다른데 중간 지점의 나라에서 만나기로 합니다. 거기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었어요. 그래서 용서의 나라, 진정한 사죄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나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나는 그를 용서할 수 있을까? 가해자 입장에서는 과연 내가 진정한 사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 사죄하고 이게 피해자와 가해자의 일기로 교차가 되면서 나오거든요.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궁금하네요. 네. 재밌어요. 네. 재밌다고 하기 좀 그렇지만 네, 그러니까 이 갈등 너무 이게 너무 인상 깊었던 거는 피해자 측면의 이야기는 그래도 최근에 책들이 많이 나왔지만 가해자의 이야기, 가해자가 사죄하러 왔으나 너무 도망가고 싶은 그 심정, 외면하고 싶은 그 심정에 대해서도 그리고 이거 언제까지 이거 해야 되지라는 그 마음에 대해서도 너무 솔직하게 써놨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완전하지 않지만 우리가 그 기억을 지울 수 없고 그 일을 지울 수 없고 안타깝게도 하지만 우리는 어떤 것들은 복구할 수 있다. 좀 예전과 다른 형태로 이런 결론으로 책이 마무리가 됩니다. 펄서쌤이 물어본 것처럼 그 치유 중심에 있어서 또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난 게 저는 이 책을 읽는데 뭔가 꼬꼬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라는 프로그램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이 제가 좋아하는데 왜냐면 그 스토리텔링을 하는 기법이 어떠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차근차근 그 사람 입장에서 이 사람이 이랬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풀어주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굉장히 몰입감이 있고 그 사람 입장에서 이랬겠다, 이런 걸 경험했겠다라는 거를 좀 올라오게 하는 지점이 있는데 65페이지에 그 피해자들이 의견서를 쓰는데 자신이 그저 사건 번호로만 언급되는 대신 피해를 당한 한 사람으로 나서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의견서를 하는 게 어떤 자신의 이야기를 스피커로서 내가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잖아요. 아까 용서의 나라나 뭔가 제가 경찰서에 가서 얘기를 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모두 그냥 내 피해 사실을 얘기하고 싶고 이해받고 싶고 또 상대가 혹 얘기를 한다면 이해하고 싶고 이러면서 치유 중심으로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이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얼마나 해줄 수 있게 하는가라는 생각을 조금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리고 피해자들이 좀 자연스럽게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주변에서 좀 상담에서 유효화라고 하는 정말 그 경험을 인정해주고 함께 들어주는 그런 분위기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는 되게 그 뚜렷한 가해자 편들은 이렇게 거리를 두고 애매한 중립인 사람들을 약간 조금 이해를 못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약간 세모눈 뜨면서 왜지? 하면서 이렇게 왜 저렇게 중립을 할까? 하면서 하는데, 그것 중립도 저는 되게 모호한 2차 가해라, 그러니까 좀 애매한 스탠스가 그 생존자들이 편하게 이야기할 분위기를 조성을 좀 방해한다고는 생각도 해서 제가 좀 이렇게 날선 눈으로 쳐다보는데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니 한번 들어보고 이해가 되면 넘어가는데 좀 중립이란 게 정말로 건강한 중립인가, 아니면은 그 감수성이 없어서 나오는 중립인가는 저는 좀 늘 제 주변에서 레이더를 켜놓고 보고 있는 부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피해자가 하는 말이 막 100%다 맞고 피해자가 말했기 때문에 사실이고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왜냐하면 한 사람의 주관적인 지각이 중요하지만 그게 꼭 팩트랑 늘 동일한 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내가 생존자의 편에서 이야기를 듣는 것과 생존자의 이야기가 100%다 진실이고 나머지는 다 거짓말이다 하는 거는 완전히 태도의 차이가 있죠. 네. 그런 측면에서 생각하면 그런 약간의 내가 편이지만 제3자라는 시선에서 좀 더 객관적으로 더 도움이 될 만한 방향으로 함께 가자 하는 것이 사실은 건강한 중립, 말하자면 네. 건강한 중립이 아닌가 싶은데, 대부분 소위 말하는 중립기어 박는다. 맞아요. 이렇게 말하는 제가 사람들. 참았었는데 이 정도 말해도 되지 않을까? 네, 그렇죠.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그 심리학에 이런 경험 있잖아요. 공정한 세상에 대한 신념이라는 네. 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세상이 공정한 룰로 이루어지고 내가 노력하면 당연히 보상을 받고, 이렇게 정말 권선징악에 쉽게 말하면 그런 개념을 사람들이 대부분 다 가지고 있다는 건데, 이런 신념이 강한 사람일수록 말도 안 되는 피해가 발생했다는 거에 대해서 믿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러면 이 세계가 내가 생각한 것만큼 공정하지 않다는 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조직 배반에 대해서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고 범죄 피해에 대해서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고, 그래서 뭔가 피해자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겠지라고 피해자 비난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석사 논문 주제라 굉장히 반갑게 맞아요. 늘 궁금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삐딱한 세상인데 왜 정당하다고 믿을까 하는. 그래서 그거를 정당하지 않은 세상을 제대로 보는 게 좀 저는 감수성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그게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그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상담사들은 사회적인 부분도 사실 공부를 계속해야 되는 부분이 그런 감수성,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자기 얘기를 스피커처럼 마음 편히 1시간 동안 할 수 있는 게 또 상담사의 큰 좀 계속 길러야 되는 자질이라고도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상담이 참 언제든지 상담을 이용하시라라는 말을 저는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선생님들하고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던 부분이 좀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아까 풀수쌤이 말씀해주신 부분 바로 앞장 123페이지에 그 일방적 유형의 용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잃어버린 모든 것과 보상받지 못할 모든 피해를 능동적으로 애도하는 시간을 보내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피해자들이 그런 지점을 뭐라고 설명하는지 봤을 때 모든 자기 비난을 내려놓고 마침내 스스로를 용서하게 되는 과정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좋아서 줄을 쳐놨는데, 바로 이런 애도를 함께하는 게 저는 제가 하는 상담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 법정에서 계속 재경험을 하면서 피해자들이 힘들어할 때 상담에서도 결국은 재경험을 하잖아요. 본인이 얘기를 하면서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잘 다뤘을까? 정말 어디를 어떻게 했어요? 라고 내가 혹 그 피해를 더 건드리진 않았을까? 이런 좀 찔림과 내가 정말 안전하게 다뤘을까 하는 어떤 도전받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이 책을 저도 좀 읽었던 것 같아요. 내가 과연 상담적으로 애도하는 과정으로 이걸 잘 이끌었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또 동시에 느낀 게 결국엔 이런 제 경험은 힘들지만 끊임없이 느껴지는 그 감정들을 정리하는 과정이고 부정적으로 재생산되는 것들을 그 감정의 결과 선을 상담을 통해서 다시 재정립시키고 다루면서 이제 과거가 아니라 지금 현실의 내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작업이 저희가 하는 상담이잖아요. 그래서 이 역할이 정말 우리가 너무 중요하다. 과연 우리가 상담 역할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라는 거 하나,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 더 나아가면 결국엔 피해자가 이거를 다루는 게 너무 힘들고 저희도 같이 다루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이렇게까지 잘 다루고 이 사람이 제자리로 가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데 이 사회가 얼마나 이걸 기다려주고 보호해줄 수 있을까? 정말 그게 보호될 수 있는 치유 중심의 세상이 되려면 어떻게 더 우리가 뭔가를 해보고 생각해보면 좋을까라는 굉장히 큰 주제를 던져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10시간도 얘기할 수 있다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많이 놓치는 부분인데 모든 트라우마는 상실을 동반합니다. 이게 신체적인 기능의 상실이든 뭔가 물질적인 상실이든 아니면 정서적인 상실이든 정말 사람을 상실했든 여러 가지의 상실이 동반되는데 가장 사람들이 많이 놓치는 건 내가 가질 수 있었던 미래에 대한 상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참사 생존자의 가족이에요 라고 했을 때 그 가족이 나중에 커서 결혼하면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뭘 같이 해야지 이런 류의 아주 구체적인 상상들, 그런 상상들이 일시에 사라지는 거죠. 이 사람이 사라짐으로써 이 사람을 트라우마틱한 사건으로 잃어버림으로써 그 사람과 가질 수 있었던 모든 미래와 내가 꿈꿔왔던 것과 이런 것들이 함께 사라지는 거거든요. 이런 상실에 대한 애도가 반드시 필요한데 사실 이걸 사법체계 안에서 하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수사관의 입장이나 뭐 검사의 입장이나 할 경우에도 아니 우리는 사건 처리를 도와주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 왜 자꾸 정서적인 이야기를 하나 또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피해자 전담 국선 변호사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실 때 사건에 대한 이야기보다 정서에 대한 이야기를 훨씬 많이 하시는 경우들이 있고 그런데 물론 변호사는 우리를 돕는 존재이지만 변호사는 심리상담사가 아닙니다. 심리에 대해 배우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그걸 들으면서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입장에서 그게 마음에 딱 와닿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결국은 상담에서 다뤄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 상담이 얼마나 좀 중요한지에 대해서 잘 사회적인 인식이 별로 없기도 하고 그래서 모 사건을 피해자분께서 말씀하시길 어쨌든 국가에서 상담 비용을 지원해 준 것이 가장 도움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게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피해자 상담 지원은 1, 2년 이내에 끝나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정작 그러니까 정말 급한 불을 끄고 나면 정말 지금 막 일어나는 재경험 증상 좀 사라지게 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 상실에 대한 애도가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시작되기 전에 비용 지원이 끊기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 상담 우리 해야 되는데 종결해야 되네요. 맞아.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고 그러면 사비로 상담 받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그 범죄 피해가 발생했을 때 수입이 끊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그걸 복구하는 데만도 시간이 걸리고 생활비를 일단 먼저 대야 되는데 상담 비용까지 대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런 인식에 대한 그런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죠. 제목에 진실과 회복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 회복을 하려면 그런 것까지 지원이 돼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한계가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가 하고 있는 뭐 청소년 기관이나 대학교나 이런 데는 웬만하면 회기 제한이 다 걸려 있고 뭔가 진행되는 중에 단계별로 치면 이제 막 내 문제를 자각하고 끝나는 경우들도 되게 많고 실제로 성폭행 피해자나 그런 분들도 피해 사실을 입증했을 때만 상담 진행이 가능한 경우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생각나면서 체계가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정말 필요합니다. 게다가 이 지원 시스템 자체의 어려움도 있지만 상담하시는 분들도 아니 그러면 사회정의 상담 하는데 도대체 그러면 우리가 뭐 피켓 들고 밖에 그쵸. 나가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 진실과 회복이라는 책의 부제는 트라우마를 겪는 이들을 위한 정의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개인적인 어려움만 겪고 있는 거다. 뭐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상담받는 거다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피해자가 잘 보호받지 못했다. 이런 측면에서 상담자들이 어떤 이야기들을 사회적으로 할 수가 있고 또 이 지원 시스템이 정비되기 위해서는 어떤 의견을 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이 사실 출발점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다 같이 거리로 나가자. 상담하지 말고 이런 얘기가 아닌데 이제 이 용어를 듣고 그런 편견을 갖는 선생님들이 더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원자들도 충분히 이런 사회적인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우리가 개인적인 회복을 넘어서 재발 방지를 위한 사회로 나아가는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라는 측면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오늘의 도서는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가 진짜 오늘도 얘기하면서 느낀 건데 지난번에 저희 방송을 들은 분이 주신 의견이 책 소개라기보다 책은 거들 뿐 피처링만 했던 것들이 오늘도 많이 생각이 나면서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사회정의와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우리가 회복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또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가, 정말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게 맞는가라는 지점을 또 짚어줄 수 있는 책을 저희가 다음에 볼 건데요. 다음에 저희가 함께 볼 책은 고립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또 정말 이것도 할 얘기가 정말 많은데 아껴두고 다음 시간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마음부자들이었고요. 저희의 책과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음의 책장을 열어보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